매일 아침 뉴스에서 정부가 또 몇십조 원을 빌렸다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당황하죠. 분명히 불필요한 곳에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계속 빚을 지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예외 없이 빚을 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유한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자국 경제 규모의 2.5배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미국은 무려 37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의문이 들지 않나요? 정부가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 왜 굳이 빚을 질까요?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을 도대체 누가 빌려주는 걸까요? 오늘은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빚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 부채는 중앙정부가 지고 있는 모든 빚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정부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 다양한 곳에서 돈을 빌리죠. 다만 개인과 달리 정부는 한 곳에서만 빌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대형 금융회사, 심지어 자국 국민들에게까지 손을 벌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가 부채에는 중앙정부 빚만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가 부채에는 중앙정부가 진 빚만 들어가고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별도로 계산하죠. 당연히 개인들이 진 신용카드 빚이나 주택대출 같은 것들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정부는 왜 돈을 인쇄하지 않고 굳이 빚을 질까요?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되고, 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옵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짐바브웨의 경우 2008년에 인플레이션이 2차 300%까지 치솟으면서 국민들이 돈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빵 한 조각을 사야 했던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죠. 반면에 빚을 지면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일종의 자율적인 견제장치 역할을 하는 셈이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예산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부가 돈을 빌리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세금인데 때로는 이것만으로는 필요한 모든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세금으로 거친 돈이 300조 원인데 교육, 국방, 복지 등에 필요한 돈이 350조 원이라면 50조 원이 부족하겠죠. 이때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돈을 빌리거나. 지출을 줄이면 복지 혜택이나 공공서비스 질이 떨어져서 국민들이 불만을 토하게 됩니다. 세금을 올리면 모든 사람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더 큰 반발에 부딪히죠. 그래서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빚을 지는 것이 항상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도로, 학교, 병원을 지어야 하는데 정부가 돈을 모을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국민들은 불편한 도로와 부족한 의료시설 때문에 고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서 지금 바로 인프라를 구축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세수가 늘어나서 나중에 빚을 갚기도 수월해집니다. 한국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일본과 미국에서 차관을 받아 고속도로와 제철소를 건설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위기 상황 대응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전염병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 정부는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2020년에만 미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빌린 돈이 4조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GDP의 약 19%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만약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경제 피해가 훨씬 컸을 겁니다. 실업률이 50%를 넘어서고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을 수도 있죠. 신기하게도 정부는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지기도 합니다. 개인도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데 정부는 이런 일에 훨씬 능숙하죠. 2010년에 빌린 돈을 2020년에 갚아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면 2020년에 다시 돈을 빌려서 2010년 빚을 청산하는 식입니다.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는 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통제를 벗어나면 스리랑카처럼 520억 달러 대외 부채를 못 갚아서 나라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022년 스리랑카는 연료와 식량이 부족해져서 대통령이 도망가고 국민들이 대통령 관저를 점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마지막으로 경제 조절 도구로 빚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의 돈을 흡수하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함께 경제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럼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도대체 누가 빌려주는 걸까요? 정부는 크게 세 곳에서 돈을 조달합니다. 국내, 해외, 그리고 중앙은행이죠. 국내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국채나 정부 채권을 사면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셈이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같은 기관들도 안전한 투자처로 국채를 많이 삽니다. 심지어 정부 부처끼리도 돈을 빌려주고 받는데 이를 정부 내 부채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미국 국가 부채의 약 21%가 이런 식으로 정부 기관들 사이에 오가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청에서 국채를 사서 재무부에 돈을 빌려주는 식이죠. 해외에서도 상당한 자금이 들어옵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 은행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다른 나라 국채를 사는 거죠. 특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일본과 중국으로 각각 7,200억 달러와 1조 1,00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의 국채를 보유하는 것은 일종의 경제적 인질극 같은 효과도 있어서 함부로 갈등을 일으키기 어렵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불안한 나라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해서 채권을 잘 안 사거든요. 대신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국제기구에서 직접 대출을 받습니다. 이런 대출은 이자가 낮은 대신 엄격한 조건이 따라붙죠. 환경보호나 인권 개선, 부패 척결 같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 나라들은 마지막 보루인 IMF로 향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처치 같은 역할을 하는데 대출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고 군영기업을 민영화라는 식의 요구를 하죠. 그리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가 IMF 구제금융을 받은 후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경험이 있습니다. 1998년 한국도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대량 해고와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새로운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통화가치 하락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어서 대부분의 나라가 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이 방법을 썼지만 달러가 기축통화라서 가능했던 특수한 경우죠. 그럼 국가 부채는 정말 나쁜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채는 칼과 같아서 잘 쓰면 유용하지만 잘못 쓰면 위험한 도구입니다. 정부가 인프라 건설이나 경기 부양을 위해 현명하게 빚을 지면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대출이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하죠. 문제는 빚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날 때입니다. 나라가 계속해서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지이는 악순환에 빠지면 결국 의료나 교육 같은 필수 서비스보다 이자 지급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으면 해당 국가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거나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빚이 위험한 수준일까요? 일반적으로 부채 대 GDP 비율로 판단하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60% 이하를 안전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GDP가 1,000조 원인 나라의 빚이 600조 원이면 60%인 셈이죠.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나라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은 260%가 넘는데도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라는 법적 제한이 있어서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매번 한도에 도달할 때마다 의회에서 한도를 올려버리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죠. 2023년에도 부채 한도를 31조 달러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완전히 빚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빚이 없는 나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마카오인데 이곳도 엄밀히 말하면 중국의 특별 행정구라서 독립국가가 아니죠. 마카오는 인구 70만 명의 작은 도시이면서 카지노 산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빚 없이 지낼 수 있는 겁니다. 라스베가스보다도 더 많은 카지노 수익을 거둬들이거든요. 하지만 전체 나라를 거대한 카지노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죠. 브루나이나 노르웨이 같은 산유국들도 상당히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완전히 0은 아닙니다. 설사 어떤 나라가 빚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해도 대부분은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빚을 모두 갚으려면
엄청난 긴축 재정을 펼치거나 세금을 대폭 올려야 하는데 이는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부 부채가 없으면 국채도 없다는 점입니다. 국채는 연기금이나 보험회사 같은 곳에서 안전한 투자처로 활용하는 중요한 금융상품인데 이게 사라지면 이들 기관이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댈 수밖에 없어서 금융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국채 발행을 잠시 중단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 금융기관들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국채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펼칠 때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기도 합니다. 금리를 조절하려면 국채를 사고 팔면서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해야 하는데 국채가 없다면 이런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지죠. 결국 부채는 정말로 양날의 칼입니다. 현명하게 활용하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만 무분별하게 늘리면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죠. 중요한 건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빚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차입한 돈이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져서 미래에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이자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빚이 많아? 라고 묻는다면 이제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국가 부채는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경제를 움직이는 필수적인 도구라는 것을 말이죠.